저는 올해 61살 한미라였습니다. 제 인생의 35년은 오직 가족만을 위해 존재한 시간이었어요. 남편 장도현은 작은 무역업을 시작으로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고, 시어머니 최말순 여사는 전형적인 전통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이 원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오로지 순종과 희생이었습니다. 저는 늘 고개를 숙이며 살아왔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결혼 후 제 이름 석자로 무언가를 가져본 적은 없었어요. 애미야, 집안 청소는 제대로 했니? 라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오늘도 야근이야. 밥 차리지 마 라는 남편의 말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작년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예전과 달리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렸습니다. 알림음이 짧게 팅하고 울릴 때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뻗었고, 메시지가 뜨기도 전에 황급히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치 제가 들여다볼까 두려워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누구예요? 제가 무심한 척 물으면 그는 늘 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거래처에서 온 거야. 별거 아냐. 그러나 저는 그 대답에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35년간 그와 함께 살아오며 거짓말을 하는 그의 표정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성실하고 정직하다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의 눈빛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초점을 피했고 입술은 마른 듯 움직였습니다. 작은 떨림이 거짓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35년 결혼 생활 내내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무채색 정장, 촌스러운 타이, 회사 행사 때조차 향수 한 번 뿌리지 않던 남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헬스클럽에 등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운동을? 제가 놀라 물었을 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드니까 건강 관리 좀 해야지. 몸도 만들고. 그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행동에서 석연치 않은 기운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마다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으로 들어오던 남편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운동화, 젊은 층이 입는 듯한 트레이닝복, 헬스장 회원권 영수증. 거기에 더해 브랜드 정장을 새로 맞추더니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가장 낯설었던 건 향기였습니다. 평생 비누 냄새만 풍기던 그가 어느 날부터 익숙지 않은 향수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진한, 분명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향기였습니다. 그 향은 제게 따뜻한 안도감을 주기는커녕 차가운 서늘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뒤척였습니다. 그의 휴대폰 진동음이 귓가에서 맴돌았고 낯선 향수가 제 옆자리에까지 스며들어 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차라리 착각이길, 단순한 기분 탓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결국 제 35년 결혼 생활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틈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은 유난히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 거실에 놓인 휴대폰에서 팅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요동치듯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수십 번 망설였습니다. 이걸 열어봐야 할까? 아니야. 나는 그런 짓 안 해. 부부는 서로를 믿어야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동안의 이상한 낌새들이 제 손을 붙잡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화면을 켰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윤서연. 제게는 전혀 알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언제 정리하실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요. 조금만 더 참아. 재산 정리가 필요해. 제 눈은 글자를 따라가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재산 정리. 정리라는 건 설마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건가?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사람이 다른 여인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고 호흡이 가빠져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하게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삶 전체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직 말하지 마세요.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다. 애미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라.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섬기듯 모셔온 시어머니까지 그 모든 계획에 공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5년 나는 뭘 위해 살아온 걸까? 그동안의 굴욕적인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집안 청소가 조금만 부족해도 날카롭게 지적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며 혼자 차린 밥상을 마주하던 허무한 시간들. 그 모든 인내와 희생이 지금 이 순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덮듯 내려놓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잠그자마자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억눌렀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왜 나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35년 동안 쌓아온 제 인생, 제 결혼 생활, 제 희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울음 속에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시어머니의 냉정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제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저를 가족이 아닌 걸림돌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오르고 표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배신의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저는 결코 예전처럼 순종적인 아내로 착한 며느리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저는 결국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35년간 고개 숙이며 살아왔던 순종적인 며느리, 묵묵히 가정을 지탱하던 아내의 모습은 이미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숨을 고르며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메시지들을 모두 캡처하는 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하나하나 눌러가며 저장했습니다. 윤서연과의 은밀한 대화, 시어머니와의 공모 흔적, 심지어 재산 정리라는 단어가 적힌 부분은 여러 번 다시 확인하며 사진을 남겼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을 때 제 심장은 마치 폭발할 듯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내가 살아남기 위한 무기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며칠 뒤 저는 낯선 법률사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박혜진 변호사.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눈빛의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의 공모, 그리고 재산 은닉의 의심까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눈은 결연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메시지를 캡처했고 카드 사용 내역도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산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제게 경고이자 격려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 반드시 내 권리를 찾겠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순종적인 며느리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먼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남편이 외도 상대와 호텔에 드나드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호텔로 들어가고 몇 시간 뒤 함께 나오는 장면. 그 사진들을 손에 쥐었을 때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단단한 무기가 제 손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젊은 여인 윤서연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찍힌 남편의 도장을 보았을 때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돈은 내 35년의 희생이 만든 돈인데 또한 해외여행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이라고 속이고 떠났던 태국, 일본 여행의 항공권 예약 내역, 호텔 영수증까지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순간이 배신이었습니다. 그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울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빛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간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그날 이후 저는 두려움 대신 결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는 앞으로 다가올 폭풍 같은 싸움에서 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회의에서 돌아온 듯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차려둔 저녁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숟가락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입술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는 낮게 내뱉듯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듯 단호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눈물을 흘리며 붙잡기를 기대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개월 동안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눈을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본 뒤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제 대답은 의외였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더니 이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빛이 순간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는 분명 제가 무조건 울며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35년간 늘 고개 숙여 살던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잘 다려진 양복 차림이었지만 제 눈에는 초라하게만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원고, 준비한 증거를 제출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온몸을 던져 모아온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외도 증거 호텔 출입 사진, 메시지 캡처, 항공권 예약 내역, 재산 은닉 증거 아파트 계약서, 비밀 계좌 기록, 시어머니와의 공모 증거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 법정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얼굴이 굳었고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는데 제 증거가 공개될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재판장은 차분히 서류를 넘겨보더니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은 할 말이 있습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급히 일어나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일 뿐입니다. 피고가. 하지만 판사의 목소리가 그를 끊었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라면 오해라 보기 어렵습니다. 외도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제 가슴은 요동쳤지만 저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항변했습니다. 판사님, 이혼은 합의하려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저도 가정을 지키려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위선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제게 눈초리를 날렸습니다. 애미야, 가족끼리 왜 이러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라면 35년 동안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야죠.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혼인 기간 35년, 피고의 유책 사유를 고려할 때 원고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오래 묶여있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던 삶 속에서 비로소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시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았고 제 인생을 지킬 힘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피고 장도현은 원고 한미라에게 재산 분할 35억 원과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의 외도 상대 윤서연은 원고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망치가 쾅 하고 내려찍히자 제 귀에는 마치 세상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35년의 희생 끝에 저는 드디어 제 몫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남편 장도현은 고개를 떨군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35억, 10억, 그리고 숨겨온 외도가 세상에 드러난 굴욕 그는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내가 번 돈인데.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번 돈이라고, 그 돈이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정말 잊었습니까?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윤서연은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끊임없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을 물어뜯으며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제게 시선을 들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제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신 나이 37.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 못할 나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유부남과의 관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와 상처가 서서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대가를 이제 그녀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던 시어머니 최말순 여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미야,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무 매정하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꼴 보자고 너를 키우진 않았을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말은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면 35년 동안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늘 가족이라 믿었지만 어머님과 남편은 저를 단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대하셨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죠.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눈빛은 원망으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시선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총 50억 원. 그 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5년간 묻혀있던 제 희생과 눈물의 무게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마치 오래된 굴레에서 벗어난 듯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은 무너졌고 외도녀는 눈물을 흘렸으며 시어머니는 여전히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것은 그들이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바로 나였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35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 얻은 아파트는 강남의 오래된 건물도 시댁이 얹혀있던 큰 집도 아닌 제가 스스로 마련한 온전한 제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낯선 페인트 냄새와 새로 산 가구의 향기가 뒤섞여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제겐 해방의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첫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모두 끄고 욕실 앞 전등만 켰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제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름진 눈과 오랫동안 눌려온 표정, 그리고 35년간 남편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길러온 긴 머리카락. 가위를 손에 쥐었을 때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 움큼의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철컥.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지난 세월의 굴레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낯설기에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는 다음 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단발이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눈빛도 훨씬 살아있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제 입술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요리 클래스를 등록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도 있었고, 젊은 주부들도 있었습니다. 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먹고 싶은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35년간 가족만을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늘 남편의 입맛에 맞춰,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맞춰, 아이들의 기호에 맞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원하는 음식을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입맛을 위해 만든 파스타를 먹었을 때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맛은 단순한 요리의 맛이 아니라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 꿈꾸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신청한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나왔을 때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듯 시원했습니다. 제주 바닷가를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 저는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모래의 감촉, 물결이 스치고 지나가는 시원함이 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씻어내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자유를 느끼는 걸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니 다행이야. 저녁이 되어 바다 위에 노을이 번졌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이 뒤섞였고 물결 위로 빛이 춤추듯 반짝였습니다. 저는 바위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그날의 다짐은 거울 앞에서 했던 말과 같았지만 바다 앞에서 다시 내뱉었을 때는 훨씬 무겁고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난 35년의 무게가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 잃어버렸던 제 자신, 그리고 이제야 되찾은 자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무너진 건 그들이었고, 진짜 살아난 건 바로 나였다. 새 아파트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지 6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요리 클래스와 여행, 독서와 산책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며 조금씩 제 자신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무거운 한숨이 나오지 않았고, 밤에 잠들 때는 울음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휴대폰 화면에 낯익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장도현. 심장이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곧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제 삶의 주인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하던 성공한 사업가의 힘은 온데간데 없고 지쳐버린 남자의 쉰 기운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그 말은 제 귀를 때렸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아니요. 저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지도 분노에 가득 차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제 대답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억울함과 후회가 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업이 망했어. 서연이도 날 떠났어. 아무도 남지 않았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후회만 한다.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눈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저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 말은 칼날처럼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한숨만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무너져 내린 남자의 그림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심장은 잠시 요동쳤습니다. 35년간 함께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마음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지 않아.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남편의 후회는 결국 그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저를 향한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잃고 나서야 후회했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과거이고 나는 현재다. 그는 무너졌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다. 단절은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 삶에는 더 이상 후회와 원망이 자리할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저만의 평온과 자유가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침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과 시어머니, 아이들의 아침상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분주했습니다. 그때의 아침은 제 것이 아니었고 단지 누군가의 하루를 채워주기 위한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엽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바닥을 부드럽게 감싸고 신선한 바람이 실내를 맑게 채웁니다. 커피 머신에 원두를 갈아 넣고 물이 끓어오르며 퍼지는 고소한 향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작은 머그잔을 두 손에 감싸 쥐고 베란다에 서 있으면 그 향기만으로도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고른 책이 놓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의 요구에 치여 책 한 권 제대로 읽을 여유도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매일 두세 장씩 차분히 책장을 넘기며 제 마음을 채워갑니다. 글자들이 제 안에 스며들 때마다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찾아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